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가뭄과 산불에 단비가 내리는 건 고마운데 끔찍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량의 보행로가 붕괴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요, 이 다리가 최근에 안전진단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다리 붕괴일 뿐 아니라 안전진단의 신뢰 붕괴, 더 나아가 안전 붕괴로 보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이게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인데 우울합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사고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빚었던 배우 김세론 씨가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없나요? 어떤 거 힘쓰고 계신지. 피해 보상 다 마쳤고요. 네. 그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고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오늘 법원에 출석한 김세론 씨 모습을 봤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법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음주운전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세론 씨가 했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양형을 이제 선고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5월 18일이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이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강남구에서 가드레일도 들이받고요. 가로수, 특히 변압기를 들이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압기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주변 상점 57곳 이상이 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요. 오늘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이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요. 벌금 2천만 원이 오늘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 조영은 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세론 씨가 저 너무 생활고에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네. 김세론 씨의 변호인이 지난달 공판에서 김세론 씨가 소녀가장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하.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 생계 부양을 위해서 모두 써왔고 광고 등 위약금을 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김세론 씨 측 변호인은 아니 김세론 씨가 소녀 가장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선처해달라. 벌금 2천만 원 세다. 뭐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요거 하나 짚을게요. 백성 변호사님. 네. 앞서 영상 보면 시청자분도 그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조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유명한 배우가 법원에 출석한 모양새도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때 매니저분 등 관계자가 그냥 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질문 다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김세론 씨가 최근에 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세론 씨가 생활고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마도 내가 법정에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변호인이 이
뭐 결심 공판 과정에서 이 생활고와 소녀가장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마치 내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내가 막 무언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 현실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조작설이 좀 나왔었잖아요. 예, 예. 뭐 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는 아니 우리 업체에서 일한 적 없다 이런 그렇다면서요. 얘기가 네네. 나오고 근데 그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사진 예, 네네. 같은데 김세론 씨는 본인이 아르바이트한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언론에서 본인을 좀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린 것,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쾌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작심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이건 너무 내가 참다가는 잘못된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이미지가 자꾸 퍼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런 심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데 이거 하나 또 짚을게요. 전현 평론가님.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그동안 뭐 카페 알바 머리 묶는 사진 뭐 하고 뭐 만드는 사진 그거 아닌 걸로 다 또 드러났는데 지금 얘기는 저 카페 저 아르바이트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거 어디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일부 언론에서 제보를 받고 그 현장에 가서 아마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신사동의 한 요리 주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요. 어떤 분이 2월쯤 주점에 갔더니 거기 김세론 씨가 일하는 거 있더라. 내가 봤다. 이렇게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언론사에서 직접 그 가게를 가봤더니 그 주점의 주인은 김세론 씨의 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김세론 씨가 연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여기서 일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언론이 일단 목격자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세론 씨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더라라는 목격담이 나왔다고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아까 제가 2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 공판 결과 나오기 전이고 하니까 조금 뭐 좀 주장이 말이 된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참 논란이 또 하나 생겼어요. 1심 판결이 오늘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1심 판결 하루 앞둔 어제 김세론 씨가 여기서 발견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 매체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서울 강남에 네. 홀덤 펍이라고 그게 뭐예요? 카드를 치면서 술도 마시고 그런 식의 업종이라고 합니다. 예, 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갔다가 김세론 씨를 우연히 봤다. 김세론 씨가 거기에서 남자 지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카드를 치더라. 이러한 목격담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김세론 씨가 반성한다고 하는데 그 반성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걸 의심하면서 어디 술집에서 봤다 뭐 어디서 봤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반성의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두고 보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도 될 텐데 너무 단기간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검찰이 구형을 2천만 원 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2천만 원 선고했어요. 혹시 그 금액면이나 이런 또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거 봤을 때 혹시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법원의 선고형이 낮죠. 많이. 네. 물론 뭐 법원 입장에서는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아. 뭐 이거는 누구의 편을 들고 아니고가 아니라 김세론 씨 같은 경우 어쨌건 그때 피해 발생한 곳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나 변상 같은 것도 대부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구형량보다는 적게 선고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뭐 물론 여론을 기초로 해서 판단했다고 제가 단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가만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세론 씨가 지금 필요한 건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이면서 자숙하는 게 그래도 지금도 응원하고 있을 팬분들에 대한 도리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대한민국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네,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나쁜 죄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은 다 갖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는 걸로 장난을 쳤고 그 먹는 것에 무엇이 들어간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아하. 지난 3일 오후 6시쯤 네. 서울 강남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음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말했냐? 이거 기억력 상승에도 좋고 집중력 강화에도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라고 이 일조인 사람이 나타나서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는 솔깃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메가 ADHD 이렇게 음료명이 딱 붙어 있고 중요한 거 밑에 보니까 잘 알려진 국내의 대형 제약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거 집중력 상승에 좋아?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솔깃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마셨는데 그때부터 학생들이 어지럽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전효연 평론가 말씀처럼 몇 박자가 한꺼번에 갖춰진 거예요. 기억력 상승 등등 도움되고 유명 제약회사 이름 딱 붙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학원가에는 이런 류의 시음 행사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력하고 집중력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학생들이 그냥 시음 행사라고 생각하고 마셨던 것 같은데 정말 황당한 건 아까 어지럼증을 피해자가 호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2가지 마약이 나왔습니다. 어머. 뭐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저러고 나서 나중에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피해 학생의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마약 복용했다는 걸 안다. 신고하겠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 부모 전화번호를? 하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음을 하면서 이 구매 의향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한 거예요. 아하.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협박까지 한 거고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실이 총 6건인데 어머. 더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증상 없이 그냥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메가 ADHD 이 상표 음료를 마셨다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표 음료를 절대 아이들에게 누가 나눠주더라도 마시지 않도록 그 경우에 부모님들이 꼭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앞서 CCTV 보세요. 정말 2인 1조로 품 안에 가득 그 아마 가입 명세서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상품 같은 음료, 시음 음료 같은 거 보세요. 2인 1조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강남 일대를, 학원가 일대를. 그런데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이 지경이 됐으면 피해 사실 총 6건이에요. 경찰이 지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손경혜 변호사님. 네, 재빨리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중에 2명을 지금 이미 이제 신원을 파악한 상태인데요. 아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범행 이틀 만인 오늘 1시 30분경에 동대문구에서 공범 1명을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이 40대 여성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경에는 이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이걸 보고 공범인 남성 1명도 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2개 조로 나눠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개 조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40대 남성 1명 그리고 20대 여성이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다른 2조 같은 경우는 40대 여성 2명이 학생들 많은 대치역 인근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보도 보시고 또 이제 뭐 제보를 해주시거나 또 그러니까요. 그 자녀분들 조심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나머지 2명은 아직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고지곧대로 들으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단기 알바로 이 용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시킨다고 거기에 하재근 평론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알지도 않고 모른 채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학생 이거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된대. 국내 유명 불지의 제약회사가 만든 거야. 마셔봐. 이걸 그대로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믿으라고 해야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유명 제약회사 브랜드가 찍혀 있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보고 약간 뭐 믿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시음을 시킨 사람하고 부모한테 당신 뭐 자녀가 마약했으니 뭐 돈을 달라 이렇게 전화한 사람이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같은 사람이 시음도 시키고 전화도 했다면 그거는 모르고 했다는 말이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네.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네. 저는 길바닥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약을 주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부모님들이 무서워서 아이들 어디 밖에 내보내겠습니까? 네. 이거는 미성년자한테 그냥 막 묻지 마로, 그러니까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나 걸려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묻지 마로 마약을 먹인 정말 악질적인 사건이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걸린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 사람들 배후에 정말로 누가 또 있는 것인지 아하. 누가 저런 것들을 공급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혹시나는 마음에 여쭤볼게요, 백성 변호사님. 진짜 이걸 모르고 마신 그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학생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고의 범죄. 그러니까 알면서 마약인 줄 알면서 투약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이제 건강이 걱정될 뿐이고 그렇죠. 아이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제로 마약을 마시게 한 사람들 그걸 가중 처벌하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요? 죄질을 극도로 안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건 아까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람이 이 지금 나눠준 사람과 동일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그럼 동일인이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이 아르바이트만 그냥 저 무슨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그냥 한 거예요라고 했으면 그 전화번호를 윗선에 분명히 누군가가 넘겨준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윗선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4명을 검거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 혹시 뒤에 배우라도 있다면 이 배우까지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음료수를 마신 학생은 물론이고 이 강남 유명 학원가 일대의 학생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조영은 원장님. 네. 이 방식 말고도 혹시 이와 다른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속이거나 꾀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럼요. 지금 학생들이 집중력과 기억력이라고 하면 가장 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피해자가 될 대상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태세를 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려면요. 마음이 안정되고 정서가 편안한 맞아요. 상태인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네.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당들 다 일망타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야지 그나마 이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광주로 향했던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과, 5.18 희생자 유족분들한테 사과 행보도 했는데 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두환 일가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광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상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던 것 중 가장 좋은 게 코트였고 코트를 사용해서 다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보다 더 좋은 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걸 사용해서 닦았을 거예요. 인터뷰 내용 중에 아마 저희가 당시 영상에서도 가장 관심 갔던 대목이기도 했어요. 코트로 자신의 코트로 무슨 옆에 있는 물수건이나 그런 걸로 닦은 게 아니라 자신의 코트로 희생자 묘비를 닦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네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게 바로 코트였기 때문에 코트를 벗어서 닦아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 대목을 저 모습이에요,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자신의 행동에 정말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또는 즉흥적인 뭐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엿보이게 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또 전우원 씨가 전날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이 화제가 된 겁니다. 아하.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네. 과거에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랑 딱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많은 언론 매체가 전우원 씨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할머니 이순자 씨가 했던 말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시 언론이 보도들을 했었는데 네. 그게 맞았습니다. 아하. 전우원 씨가 정말로 할머니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저 방명록을 썼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가 자신의 그러니까 남편 전두환 우리 할아버지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손자들한테도 평소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전우원 씨가 그렇게 들을 때마다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때 느꼈던 그 반발심이 이번에 방명록의 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저 아무런 죄도 없을 손자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뇌한 셈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한테 세뇌를 한 사람 한 셈이에요, 이순자 씨가. 그런데 사실 전우원 씨는 그동안 유튜브 방송에서 고 전두환 씨 할아버지에 대해서 학살자 이런 표현 서슴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자금 이런 거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전우원 씨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모두가 저를 말리고 뭐 저희 친형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저를 정신병원으로 넣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도 무섭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본력이 가장 센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이게 전현 평론님 사실이라면 정말 저희도 두렵습니다. 왜? 이게 정말 실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나 일이 시도가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진실을 뭔가 가로막 입막음하려는 그런 시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에 만약 감금이 됐을 경우에는 외부와의 소통도 어렵고 또 본인이 하려고 했던 폭로전도 멈출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전우원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우원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우원 씨가 입국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손을 내미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와 이순자 씨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빨리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했고 특히 할머니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돌아와 제발 이 할미 품으로 그리고 이 할미가 유방암 2기라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래도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전우원 씨가 한국에 지금 입국한 이후에 광주 찾고 폭로도 계속하고 또 진심으로 지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연락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조영은 원장님, 네. 애초에는 초반부에는 가족들이 뭐 회유도 하려고 하고 자 그러지 말고 돌아와 가족 품으로 뭐 할머니 품 이순자 씨는 할미 품으로 돌아와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후에는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근데 더 나아가 이제는 가족들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연락이 안 되는 게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우원 씨를 많이 회유를 해서 나름대로 통제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우원 씨가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감금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고요. 아하. 지금 우원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나마 안전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가족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대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더 공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불안한 마음에 혹시 비자금에 대한 폭로는 그럼 여기서 중단 혹시 이런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관례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전원 씨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일상인데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에 분들도 오시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에 이제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셨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 단위로도 주고 100만 원 단위로도 그 많은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고 나의 어머니도 그것을 보았고 나도 어릴 때 기억이지만 돈 봉투가 두꺼웠다라고 이제 기억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돈 봉투들은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고요. 항상 그런 게 많았다라는 기억을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어릴 때 기억으로 찾아왔다. 이 군 비리의 상징인 하나회 멤버들 왔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귀에 솔깃하긴 한데 그때는 이런 장면 봤다는 건 한참 어릴 때고 지금도 비자금이 집에 있겠어? 그 연희동 집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 가족의 재산이나 이런 게 다 전재국 씨한테 많이 몰렸고 실제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돈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큰 진실을 밝히긴 어렵겠지만 뭐 저희 연희동 자택에 있는 금고라든지 이런 거의 위치를 밝혀낸다면 어느 정도 제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백성문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리고 전현 평론가님 갈게요. 지금 이 대목이 제일 시청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 제일 궁금할 거예요. 비자금 계속 폭로는 이어가는데 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연희동 집에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이라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아 왜요? 전두환 씨가 사망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이 불법 이익 환수하고 추징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 과거에 이와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금 이게 가능했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목은 막 의혹은 부풀려지는데 있을 거야. 저기에 정말 연희동 어딘가에 지하실에 어딘가에 영화처럼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막 상상은 되는데 실제 지금 다가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궁금증만 증폭이 돼요. 그런데 이 비자금 그리고 전두환 일가 재산 얘기를 했을 때 앞서 전현 평론가님 이 전우원 씨 아버지 전경실 전두환 씨 밑에는 3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으로 누구를 꼽았어요 지금? 예,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일 것으로 지금 전두환 씨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큰아버지인 전재국 씨에게 그러니까 비자금이 가장 많이 갔을 것이다. 이것이 전두환 씨의 주장이고 사업도 많이 지금 하고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을 할 때도 큰아버지가 다 맡아서 했다. 그래서 이른바 좀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추징금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면 1997년부터 추징금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본래 금액은 2,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까지 이 추징이 58%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이 작업의 일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전두환 씨의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인지 확인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추징 작업과 관련해서 이게 착착착착 된 건 또 아니에요. 그 유명한 발언 나왔었죠. 전두환 씨가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추징금 안 내어서 버티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2013년 바로 장남 전재국 씨를 통해서 자진 납부 계획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물건이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논란이 됐는데 179억 원대의 한남동 건물, 81억 원대 서초동 건물,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비롯한 보석류 108점, 그리고 100주년 한정 명품 시계 4점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되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추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전두환 씨가 추징금 내지 않았던 게 1,000억이 좀 못 됩니다. 900억이 넘는데 2013 딱 10년 전에 전두환 씨의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던 장남 전재국 씨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문장상으로는 추징금을 완납하도록 협조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번에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완납에 어떤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고, 만약에 전두환 씨 일가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낸다면야 뭐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2013년 9월에 이 전재국 씨가 한 발언이 실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손정혜 변호사님,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뭐 비자금 등등등, 추징금 등등등. 그런데 전우원 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도 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마약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우원 씨가 이런 관련한 비자금 폭로나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마약 투약한 그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모든 분 앞에서 내 제약을 공개하고 싶었고 공포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행동과 판단을 못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현행법상 금지된 마약류를 투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투약한 약물의 종류, 그리고 횟수,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도주, 인멸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는 이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전우원 씨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자금이나 여러 가지 사죄의 의사표시와 또 마약 투약 범죄는 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약 투약 이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발언을 하기 어려울 수준에서 뭔가 비자금을 폭로하거나 사죄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어떤 진지성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염려가 있을 것인데 지금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이 비자금이나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현장도 방문을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우원 씨는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른바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취지인데 앞으로 어떤 혹시 폭로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아니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이거 특급 만남이요? 이거 누가 만났길래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사랑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엉매
뭐 굳이 저분들의 이름을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 근데 가요계 두 전설 왜 저희가 보여드렸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름만 들어도 트로트계의 두 거장.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그렇죠. 정도로 뭐 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두 분이 각각도 아니고 처음으로 같이 합동 공연을 한다라는 어머. 겁니다. 벌써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는데 돈 많이 나간 달이에요. 네,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효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효 기쁜 콘서트. 소식입니다. 와. 사실은 데뷔 41년 차 서른도, 데뷔 45년 차 심수봉 이 두 거장이 함께 공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네. 오는 22일부터 이 부모님 전상서, 즉 효 콘서트, 우리가 평소에는 부모님 찾아뵙기도 어렵고 뭘 해드릴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드시는 때인데 이 콘서트 열리면 또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 또 티켓 사려고 맞아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을 위한 감사 콘서트를 계획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니 이제 해마다 어버이날 즈음 되면 뭐 가수들 특히 유명하신 분들 실력파 가수들은 앞다퉈 이제 효 콘서트를 하는데 이분들이 따로따로 공연장에서도 뉴스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왜 그래서 특급 만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진짜. 네, 특급 만남이니까 특급 만남이라고 하는 건데 네. 서른도 씨는 이제 한국 트로트계 거의 뭐 거두가 됐고 맞아요. 뭐 여러 거장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톱 수준으로 지금 아하. 그 연차가 쌓이면서 네. 거의 거두가 된 분이고 단독 콘서트도 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할 분이고 네. 그리고 심수봉 씨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고 합동 공연계 대표 브랜드가 송대관 씨, 태진아 씨 합동 공연인데 어머. 그거 못지않은 유명한 지금 합동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합동 공연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바로 소속사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합동 공연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에 상당히 뜻깊은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바로 이번 공연이 한국 UN 봉사단이 후원하는 공연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소외 계층에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 세상에. 되길 바란다. 아하. 이러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진짜 그 뜻도 좋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 가수분들이 공연한다, 수익금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또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른도시의 특히 후배 사랑은 남다르기로 유명한데 그러면 이 무대에 두 분만 서시는 건 아닐 거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서른도, 심수봉 이 두 분의 이름만 들어도 제가 다 가슴이 설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후배들이 출격해서 야. 무대가 더 다채로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트로트계 여신이라고 불리는 조정미 씨 신인 트로트 그룹 걸그룹입니다. 루비체도 출연한다고 하니까 더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서른도 씨 그동안 뭐 장윤정 씨나 이명웅 씨를 비롯한 후배들과 듀엣 무대 선보였는데 이분들 무대 보면서 대선배로 불리는 가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굉장히 감동적인 공연을 펼친 것으로도 네. 유명하고 서른도 씨가 이 후배 사랑에 각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본인이 무명 가수일 때 이렇게 방송국에 있다 보면 선배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됐던 걸 기억하고 있고 우리 예전에 보면 저도 가끔 목격했는데 신인 무명 가수들이 앨범 갖고 막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한 번만 들어봐 맞아요. 주세요. 한 번만 틀어봐 주세요라는 그랬죠. 그 모습 본인 모습처럼 여기면서 아,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평생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른도, 심수봉, 여기에 트로트계 여신의 걸그룹까지 정말 기대되는 무대입니다. 네. 거기에 또 한 명의 레전드 심수봉 씨가 최근에 그 불타는 트로맨 이 심사위원으로 모습 드러내면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계기로 이제 방송 활동이 부쩍 잦아질 것 같은데 특히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하는 만나선 안 될 사람은 한 번만 다시 또 한 번만 만나고 싶어 단 한 번 맺은 사랑이 마치
마지막 종말일지라도 끊을 수 없는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아, 이 목소리가 정말 진짜 예술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팬분들 입장에서는 심수봉 씨의 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쁠 것 같아요. 진짜. 예, 옛날에 어느 그 락 페스티벌에서 심수봉 씨가 딱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와 하고 열광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심수봉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동안 보기가 어려웠었죠. 근데 최근에 불타는 트롯맨에도 나왔고 또 콘서트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심수봉 씨를 굉장히 기쁘게 그렇죠. 맞이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심수봉 씨가 가수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모를 이번에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불타는 트롯맨에서 심수봉 씨의 조카 손자인 손태진 씨가 우승을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손태진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남의 곡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나의 곡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내가 하나 만들어주겠다. 어머. 라고 심수봉 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심수봉 씨의 곡을 손태진 씨가 부르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모 할머니의 조카 손주 사랑이 또 대단하고 극진합니다. 앞으로 또 활약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특급 만나면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90년대 인기 듀엣인데요. 녹색지대 어머.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좋죠, 것 같은데요. 노래. 네, 곽창선 씨와 또 가수 진시무 씨가 듀엣을 결성했다는 어머. 소식입니다. 어허. 개미 두 마리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네. 노래 신곡 제목은 내려놓기라고 합니다. 네. 사실 두 분의 인연은 같은 소속사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오. 소속사가 같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또 음악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 사람에 대한 장단점도 서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개미 두 마리 그리고 이 내려놓기 모두 기대가 됩니다. 야, 개미 두 마리라는 일단 활동명이 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 야, 이 개미 두 마리 분이 내놓은 노래는 어떤 곡일까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바쁘게만 살았나. 오늘 잠시만 내려놓기를. 바람이 부는 해변에 앉아 지나온 나를 떠올려본다. 힘겨웠지만 이렇게 살아와줬던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 백성문 변호사, 아니 네. 저는 솔직히 노래도 노래지만 그냥 뮤직비디오가 정겨워요. 뮤직비디오가 아주. 90년대로 돌아가서 여행을 가고 싶네요. 딱 네, 그 느낌이 네. 드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참 이 노래하고 개미 두 마리라는 그 활동명이 좀 안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개미 두 마리가 무슨 누가 저 뜻이냐면 여행 가요? 개미 두 마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개미처럼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도 그렇게 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개미 두 마리가 이름을 적고, 그랬군요. 그 개미 두 마리가 힐링을 하면서 내려놓는 약간 그런 취지로 의미가 바쁘게 있군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뮤직비디오가 조영은 원장님, 저희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딱 뮤직비디오 90년대 필이다. 근데 요즘 가수들도 90년대 노래를 다시 부르기 막 좀 이렇게 열광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말 바야흐로 레트로 열풍입니다. 네. 지금 MZ세대가 주도했던 뉴트로와 함께 복고주의를 지향한 레트로 문화가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노래방 가서 진짜 신나게 90년대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인지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기억의 오류가 있는데요. 과거의 일을 되도록이면 실제보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머릿속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힘들어지면은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들어가서 다시 추억에 젖어보는 야. 그런 감사해졌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세상에.
아마 그래서 이분들의 옛날 히트곡을 들으면 더 옛날 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 보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중년의 이 성인분들한테는요. 뭔가 추억도 젖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뭔가 좀 마음의 여유 갖고 힐링하는 그런 기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중년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충격적인 안전사고인데요. 오늘 오전 9시 45분경이었습니다. 성남에 위치한 분당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세상에. 일단 교량인 정자교의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어머. 교가 가드레일 그리고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졌고요. 어머. 또 교량 바깥쪽에 보도도 무너지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인도를 지나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사망에 이르렀고요. 세상에. 20대 남성도 허리 등을 다쳐서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제 지인분도 아침부터 저걸 너무 놀라셔서 저 사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저도 놀랐습니다. 주민분들, 인근 주민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정자역 사거리에서 이 뒤쪽 한솔마을 쪽으로 쭉 이어지는 데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차량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얼른 나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난간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멀쩡하던 다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처참하네요. 주민분 얘기처럼 하재근 평론가 멀쩡한 다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저 다리가 정자교인데 1993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왕복 6차선 교량이고 찻길 옆에 보행로가 있는데 보행로가 한 110m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m 정도가 붕괴가 된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큰 붕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럼 이 정도로 붕괴가 됐으면 그동안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나. 그러네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분당구청이 불과 작년 8월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안전점검 결과가 네. 양호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안전등급이 양호하다,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천연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다리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노후화가 혹시 원인인가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있나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가 흔들려 이런 신호가 혹시 신호나 신고가 왔냐 확인해 봤더니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 다만 CCTV를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조짐이 없고 와르르 그냥 갑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주변을 좀 살펴봤는데요. 수도관도 파열돼 있고 인근에 있는 신호기도 쓰러져 있고 그래서 이 시점상 무슨 영향이 있는 건지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허. 경찰이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네.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인근에 있던 전봇대가 무너지면서 인도까지 붕괴됐다 이런 증언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그렇죠. 철저한 원인 조사 꼭 이뤄져야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근데 안전점검은 도대체 왜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안전점검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무너지면 안전점검을 잘못한 거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좀 화가 나는데 일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유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은 시민분들께 여러 가지로 사과드린다. 시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정자교 양방향 통행은 통제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뭐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상자가 지금 2명 아니겠습니까? 네. 혹여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 밑에 또 누군가가 또 사고를 입었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다시 한번 또 수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공무원 80여 명과 지금 굴착기 등을 동원해서 낙하물 등을 전부 다 치우고 그리고 저 정자교 통행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안전진단을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 전에 안전점검은 도대체 무슨 안전점검이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후진적 사고에 있는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